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소설가로 1818년 중부 러시아의 요롤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인 스파스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가난한 사관이었으며 어머니는 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완고하고 독선적인 여지주로 6살 연상이었습니다. 폭군 같은 여지주와 학대받는 농노들의 비참한 생활은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첫사랑, 무무 등의 작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세 때 모스크바 대학 문학부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옮겨 문학 서클에 출입하면서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경향의 시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 후 벨린스키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현실을 날카롭게 주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사냥꾼의 일기로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843년 서사시 파라샤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1856년 첫 장편소설인 루딘을 발표하고 작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진 그는 귀족의 보금자리, 아버지와 아들, 그 전날 밤, 연기, 처녀지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1883년 65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의 미문가로 평가되며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8. 이튿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몹시 머리가 아팠다. 어젯밤의 흥분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무서운 의혹과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슬픔에 사로잡혔다. 마치 내 내부의 세계에서 어떤 무엇이 죽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엇 때문에 자네는 그렇게 뇌수를 절반쯤 제거해버린 토끼 같은 눈초리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나? 루신이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슬쩍 훔쳐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한 모습이었으며 어머니도 전과 같이 얼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빛이 엿보였다. 가끔 하는 버릇대로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상냥스럽게 말을 걸어오지나 않을까 해서 나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보내주던 싸늘한 애정마저 보여주지 않았다. 지나이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릴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 와서 어차피 마찬가지가 아닌가?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끝장이 나버린 것이다. 그날 나는 그녀를 찾아갔으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일반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조차도 어색하기만 했다. 마침 공작 부인의 12살 난 아들인 유년학교 학생이 방학이 되어 페테르부르크에서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지나이다는 곧 자기 동생을 나한테 떠맡겨버렸다. 블로자씨?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이런 애칭으로 나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얘 이름도 블로자예요.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세요. 얘는 아직 철이 없지만 마음은 착하니까요. 네스크 치누이 공원도 좀 구경시켜주고 함께 산책도 다니면서 얘를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당신은 친절한 분이니까.
그녀는 다정스럽게 두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이 소년의 출현이 나를 완전히 어린애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가만히 그 유년학교 학생을 바라보았다. 상대방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지나이다는 깔깔 웃으면서 우리 두 사람의 몸을 끌어다 마주보게 했다. 자, 친구끼리 만나면 서로 껴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이다가 시키는 대로 서로 껴안았다. 뜰에 나가볼까? 하고 나는 유년학교 학생에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학생답게 약간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나이다는 다시 소리내어 깔깔 웃었다. 그녀의 얼굴이 이처럼 아름다운 홍조를 띈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유년학교 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뜰에는 낡은 그네가 있었다. 나는 그를 그네의 좁다란 판자 위에 앉혀놓고 밀어주었다. 그는 두꺼운 나사천으로 만든 옷깃에 널따란 금빛 테두리를 두른 새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네줄을 붙잡았다. 목에 호크라도 풀어야지. 괜찮아요. 습관이 돼서요. 그는 대답하고 나서 헛기침을 했다. 그는 자기 누이를 닮았다. 특히 눈은 그녀와 똑같았다. 나는 그를 돌봐주는 것이 즐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심장을 팍팍 찌르는 것만 같았다. 지금은 나도 어린애와 똑같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는 나는 어젯밤에 나이프를 떨어뜨린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차단했다. 유년학교 학생은 나를 졸라서 나이프를 받아가지고 국달한 두루까지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 불기 시작했다. 오셀로도 함께 피리를 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바로 이 오셀로가 지나이다의 품에 안겨 얼마나 슬프게 흐느껴 울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나를 정원 한 구석에서 찾아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으므로 그녀는 무척 당황해했다. 웬일이에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불로자?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듭 물었다. 내가 대꾸도 하지 않고 또 눈물도 그치지 않자 그녀는 내 축축한 뺨에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얼굴을 돌리고 흐느껴 울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나를 놀이개로 삼았죠? 대관절 무엇 때문에 내 사랑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겁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불로자. 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정말 내 몸속에는 매우 좋지 못한 어둡고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도 당신을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어째서인지 당신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당신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다. 15분가량이 지났을 때 나는 어느새 유년학교 학생과 지나이다와 함께 다름박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렇지만 웃을 때마다 부어오른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나는 목에 넥타이 대신 지나이다의 리본을 메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붙잡을 수 있었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뻐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다. 이를테면 그녀는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놀았던 것이다. 19.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의 염탐 이후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일을 상세히 이야기하라고 하면 나는 매우 난처할 것이다. 그것은 열병의 시작이었으며 지극히 모순된 감정과 사상, 의혹, 희망, 그리고 기쁨과 괴로움이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친 일종의 혼돈 상태였다.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다만 하루해를 한시 앞에 보내려고 안달을 할 뿐이었다. 그 대신 밤엔 잘 잘 수 있었다. 어린애다운 단순한 생각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 앞에 나서면 나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를 불사르고 녹여버리는 그 불이 과연 무엇인지 알 필요는 더욱 없었다. 나로서는 불타서 녹아버리는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행복을 느꼈으니까. 나는 모든 감상에 몸을 맡기고 자신에게 간계를 부리며 추억을 외면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하긴 그와 같은 고뇌도 아마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삽시간에 모든 것을 결말짓고 순식간에 나를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하루는 상당히 오랫동안 산책을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나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으며 어머니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나는 하인들의 표정으로 봐서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런데 내게는 식당에서 일하는 필립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시를 매우 좋아했으며 기타를 무척 잘 쳤다.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인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가정부 방에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들을 수가 있었다. 프랑스 말로 이야기한 대목도 많기는 하지만 마사라는 가정부는 파리의 양복점에서 7년 동안 일하다 온 여자였으므로 프랑스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실이 나쁘다고 공격하며 이웃집 딸과의 교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아버지는 처음엔 변명했으나 나중에는 벌컥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으므로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공작 부인에게 준 수표 이야기를 꺼내며 부인뿐만 아니라 그 딸에 대해서도 몹시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협박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난 동기는 하고 필립은 말을 이었다.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편지 때문이에요. 누가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만 알아들지 않았던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웃집 딸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군. 하고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손발이 싸늘해지며 온몸이 이상하게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필립은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있고 말고요. 그런 일을 숨길 수는 없지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주인님도 꽤 조심성이 있으신 편이지만 예컨대 마차 같은 것을 빌릴 때는 아무래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나는 필립을 돌려보내고 침대 위에 쓰러졌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자문해 보지도 않고 왜 진작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또한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알게 된 이 사실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 뜻하지 않은 사실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꽃은 한꺼번에 모조리 꺾여 내 주위에 산산이 흩어진 채 짓밟혀 버렸던 것이다. 20. 다음 날 어머니는 시내로 이사를 갈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침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침실로 찾아가 오랫동안 단둘이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식사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러나 방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사한다는 결심도 바꾸지 않았다. 그때 일은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밖에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뜰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고 한 번도 별채 쪽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는 실로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마레프스키 백작의 팔을 잡고 살롱에서 현관으로 끌고 가더니 하인이 보는 앞에서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2, 3일 전에 당신은 어떤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지요? 백작, 난 당신과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싶지는 않소. 다만 한마디만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만일 또다시 우리 집에 오면 그때는 창밖으로 내던지고 말 거요. 나는 당신의 필체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백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를 갈면서 몸을 움츠리더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집에서는 모스코바로 이사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아르바트가에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이제는 별장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모양이었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다. 모든 일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일부러 공작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 건강이 좋지 않아 출발하기 전에 뵙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나는 미친 듯이 쏟아냈다. 한시 바삐 이런 소동이 끝났으면 하고 그것만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나는 왜 그녀가, 그 젊은 여자가, 어쨌든 공작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독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게다가 저 베로브 졸업 후든 누구든 이상적인 결혼 상대를 고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을까 너무나 궁금했다. 대관절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자신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몸도 마음도 바친다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 루신이 한 말이 생각났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네. 때마침 별채의 들창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지나에다의 얼굴이 아닐까? 하고 나는 언뜻 생각했다. 과연 내가 짐작한 대로 그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다. 나는 기회를 보아 별채로 찾아갔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공작 부인이 여느 때처럼 무뚝뚝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련님? 왜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가지요? 하고 부인은 양쪽 콧구멍으로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다. 나는 부인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필립에게서 들은 수표라는 말이 마음에 몹시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일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모양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진아에다가 옆방에서 나타났다. 검은 옷을 걸친 그녀는 머리가 부스스한 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서 곧 달려나왔지요.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버리고 가버리는군요. 무정도 하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만 우리는 이사를 가요. 네, 들었어요. 와주어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다시는 만나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당신을 골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약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창가에 몸을 기대고 섰다. 정말 난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요? 그래요. 당신이 말이에요. 내가 말인가요? 나는 비통한 목소리로 거듭 물었다. 내 심장은 이겨낼 수 없는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힘에 몰입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믿어줘요. 지나이다 알렉산드로브나. 당신이 설사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들볶였다 하더라도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또 숭배할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획 돌리더니 두 팔을 크게 벌려 내 머리를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했다. 그 오랜 작별의 키스가 누구를 마음속에 그리고 한 것인지 신이 아닌 나로선 알 수 없지만 나는 굶주린 듯이 그 달콤한 맛에 취해버렸다. 안녕히 안녕 하고 나는 되풀이했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다. 나도 밖으로 나왔다. 그때 내 가슴 속에 서려있던 감정을 글로 표현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언젠가 되풀이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내 생애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시내로 이사했다. 그러나 나는 쉽사리 과거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었다. 마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는 내 눈에 더욱 큰 인물로 보이기까지 했다. 이 모순된 감정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멋대로 해석해도 좋다. 어느 날 나는 가로수길을 거닐다가 우연히 루신을 만났다. 나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그의 솔직하고 거짓 없는 성품을 좋아했다. 게다가 오랜만에 만나 내 마음속의 추억을 되살려준 점에서 내게는 더없이 반가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야, 이게 누구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자네로군 그래. 어디 얼굴이나 좀 보세. 여전히 얼굴은 좀 누렇지만 눈 속에는 그전처럼 먼지가 껴있진 않군. 이젠 방 안에서 기르는 애완견 같은 애숭이 티는 찾아볼 수 없고 제법 의젓한 사내로 보이는군. 그래, 어떤가? 공부는 잘하나? 나는 대답 대신에 한숨을 내쉬었다. 거짓말을 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어쨌든 좋아. 하고 루시는 말을 이었다.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공연히 정열에 휩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물결이란 어느 쪽으로 몰려가든 결코 좋은 일은 없으니까. 인간이란
설사 바위 위에 서 있더라도 역시 버티고 서 있게 하는 것은 자기의 두 다리라네. 나는 요새 이렇게 굴룩굴룩 기침을 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 베로브 졸업 후 소식은 좀 들었나? 어떻게 되었나요? 나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어요. 행방불명이야. 카프카스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자네처럼 젊은 친구에겐 좋은 교훈이 될 걸세. 요컨대 적당한 시기에 단념을 하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러질 못했어. 자네는 그래도 용케 빠져나온 모양인데 또다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그럼 안녕. 이젠 걸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다시 한 번 더 지나이다와 만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21. 아버지는 날마다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혈통이 매우 좋은 영국산 갈색 말을 가지고 있었다. 목이 가늘고 다리가 늘씬하며 지칠 줄 모르는 사나운 말이었다. 이름은 일렉트릭이라고 불렀으며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말을 탈 수가 없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내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외출할 채비를 하고 장화에는 박차까지 달고 있었다. 나는 나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그보다는 말을 타며 노는 게 좋을 거야. 너의 그 독일 쪽 말로는 나를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쫓아갈 수 있어요. 저도 박차를 달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집을 나섰다. 내 말은 복슬복슬한 새까만 망아지였는데 다리가 튼튼하여 제법 잘 달렸다. 하긴 일렉트릭이 갤럽으로 뛸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리를 자주 놀려야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뒤떨어지지 않고 용케 아버지를 쫓아갈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만큼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말에 올라탄 아버지의 모습은 아주 멋있었고 또 말 다루는 솜씨도 대단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태운 말까지도 그를 알아차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이 보였다. 우리는 가로수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돌고 나서 제비치의 들판을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몇 번이나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처음에 나는 뛰어넘는 것이 무서웠지만 아버지는 겁쟁이를 무시했으므로 겁을 내지 않았다. 우리는 모스크바 강을 2번이나 건너갔다. 그래서 내 말이 지쳤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갑자기 내 곁을 떠나 크리미아 여울 근처에서 방향을 옆으로 돌리더니 강변을 따라 자꾸만 달리는 것이었다. 나도 그 뒤를 따라 말을 몰았다. 아버지는 낡은 통나무를 높다랗게 쌓아 올린 곳까지 와서 날쌔게 말에서 내리더니 나에게도 내리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의 말고삐를 나한테 넘겨주면서 이 통나무 옆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나는 말 두피를 끌고 일렉트릭을 줄곧 나무라면서 강변을 이리저리 쏘다녔다. 일렉트릭은 걸으면서도 연신 머리를 내저으며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코를 킁킁거리다가 으흥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멈춰서면 두 발로 번갈아 땅을 헤치며 히힝거리다가 내 말에 목을 물려고 덤비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귀염둥이로 자란 순종답게 구는 것이었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버지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강에서는 퀴퀴하고 축축한 바람이 불어왔다.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하여 볼품없는 잿빛 통나무에 거무튀튀한 무늬가 그려졌다. 나는 그 통나무 옆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슬프고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때 핀란드 출신처럼 보이는 교통경찰관이 아래 위에 회색 옷을 걸치고 항아리 모양의 낡은 헬멧을 쓰고는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다가왔다. 교통경찰관이 왜 이런 모스코바 강변에 와 있을까? 그는 노파 같은 주름투성이의 얼굴을 들이대며 내게 물었다. 넌 왜 말을 두 필씩이나 끌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리 줘. 내가 좀 붙잡아 줄 테니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담배가 있으면 한 대 달라고 했다. 나는 이 성가신 경찰을 피하기 위해 더구나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으므로 아버지가 사라진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내가 있는 데서 40보쯤 되는 한길가 목조 건물의 열린 창문 앞에 아버지가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창틀에 가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커튼에 반쯤 몸을 가리고 앉아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지나이다였다. 나는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나로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혹시 아버지가 뒤돌아보면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감정이 호기심보다도 강하고 질투보다도 억세며 공포보다도 더 강한 감정이 내 발을 묶어 놓았다. 아버지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나이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지금도 눈앞에서 보는 것만 같다. 서글프고도 진지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한탄과 사랑과 일종의 절망이 뒤섞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 밖에 다른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네라든가 아니오라고 짤막한 말로 답변을 하면서 눈을 내리깐 채 온순하면서도 완고한 결의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미소에서 이전의 지나이다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깨를 흠칫 해보이면서 모자를 고쳤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초조할 때면 나오는 버릇이었다. 이윽고 당신은 떠나야만 해요. 이런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지나이다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한 손을 내밀었다. 순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아버지가 자기 소매에 먼지를 털던 채찍을 들어 올리더니 느닷없이 그녀의 팔꿈치를 그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악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나이다는 꿈틀하고 몸을 떨고 나서 묵묵히 아버지를 쳐다보고 손을 조용히 입으로 가져가더니 빨갛게 된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채찍을 내던지고 재빨리 현관 층계를 뛰어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지나이다는 몸을 획 돌리더니 재빨리 두 손을 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역시 창문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놀라 정신이 얼떨떨한 채 의혹에 찬 두려운 마음을 안고 되돌아 나왔다. 나는 하마터면 일렉트릭을 놓칠 뻔했지만 어쨌든 골목길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돌아왔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냉철하고 인내심이 강한 아버지가 때때로 강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방금 내가 목격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렇게 느꼈다. 앞으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나이다의 그 몸짓과 눈매와 미소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모습,
뜻밖의 내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새겨졌던 것이다. 나는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매를 맞다니, 그것도 아버지에게. 너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말을 이리다오.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계적으로 말고삐를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아버지는 재빨리 일렉트릭 위에 올라탔다. 주위에 떨고 있던 말은 몸을 고추 세우고 앞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곧 말 옆구리를 박차로 꾹 누르고 주먹으로 목덜미를 내리쳐 말을 멈춰 세웠다. 제기랄, 채찍이 있어야지. 하고 아버지는 투덜거렸다. 나는 아까 그 채찍이 찰싹하고 그녀의 팔을 후려치던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몸이 절로 부르르 떨렸다. 채찍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말을 달렸다. 나는 아버지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었던 것이다. 혼자서 꽤 심심했지? 아버지는 건성으로 내뱉듯이 말했다. 네, 좀. 그런데 채찍은 어디다 떨어뜨리셨어요?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나를 흘끗 바라보더니 떨어뜨리긴 버렸지. 하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엄격한 얼굴이 얼마나 부드러운 인정과 연민의 정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지 못했고 아버지보다 15분이나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책상 위에는 노트와 참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정열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떤 사람한테라도,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얻어맞으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을 테지. 그런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가. 나는 이 한 달 동안에 눈에 띄게 성숙해졌다. 그리고 나의 사랑도, 그에 따르는 온갖 번민과 고통도 내가 이제야 겨우 상상할 수 있게 된 어떤 미지의 그 무엇과 비교하면 어쩐지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엇이란 마치 인간이 어둠 속에서 분간해내려고 헛되이 애쓰는 미지의 아름다우면서도 무시무시한 얼굴처럼 내 마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꿈을 꾸었다. 나는 천장이 나지막한 어두운 방에 있었다. 아버지가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서서 발을 쾅쾅 구르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지나에다가 몸을 움츠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 뒤에서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베로브 조로프가 몸을 일으키더니 창백한 입술을 놀리며 분노에 찬 어조로 아버지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나는 2달 후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아버지는 이곳 페테르부르크에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를 데리고 페테르부르크에 옮겨간 다음 바로 일어난 일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 5일 전에 모스크바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몹시 흥분했던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부탁하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쓰러진 그날 아침에 아버지는 나에게 프랑스어로 편지를 쓰다만 상태였다. 편지는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다. 여자의 사랑을 조심해라. 그 행복과 그 독을 두려워해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돈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22. 그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대학을 막 졸업했으므로 어떤 일을 시작해야 좋을지, 어떤 곳에 문을 두드려야 할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일 없이 얼마 동안 놀면서 지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극장에서 뜻밖의 마이다노프를 만났다.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갖고 있었지만 변한 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쓸데없이 감격하는가 하면 또 갑자기 풀이 죽는 모습이 전과 다름없었다. 자네 아나? 하고 그는 이야기 끝에 물었다. 돌리스카야 부인이 이곳에 있다네. 돌리스카야 부인이라고요? 아니, 자네 잊었나? 왜 자세킨 공작의 딸 말이네. 우리들이 모두 짝사랑했던. 자네도 그 축에 끼지 않았었나? 생각 안 나나? 네스크치누이 공원 근처의 별장에서 그 여자가 돌리스카야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그렇다네. 그리고 그 여자가 여기 있다고요? 이 극장에? 아니, 페테르부르크에 있단 말일세. 2, 3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더군.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네. 재산도 많고.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내 동료였네.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까지 말하고 마이다노프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여자는 남편감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네. 여러 가지 소문이 뒤따랐으니 말이야. 그러나 그 여자는 워낙 영리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었네.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라면 틀림없이 반가워해 줄 걸세. 그 여자는 전보다 더 예뻐졌다네. 마이다노프는 친절하게 지나이다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데무트라는 호텔에 묵고 있었다. 옛 추억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나는 이튿날 옛 애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서 한 주일, 두 주일 넘긴 후 겨우 돌리스카야 부인을 만나려고 데무트 호텔을 찾아갔을 때 나는 그녀가 나흘 전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무엇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도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영영 그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비통한 상념이 피할 수 없는 비난이 되어 나의 가슴 속에 파고들었다. 지나이다가 죽다니. 나는 흐려지는 눈으로 종업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되뇌었다.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발길을 옮겼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젊고 불타는 듯한 빛나던 생명이 이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그처럼 조급히 흥분하면서 안타깝게 달려간 목표가 이런 것이었더란 말인가?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모습, 그 눈, 그 물결치는 머리카락, 좁다란 간 속에 넣어져 축축한 땅 밑에 어둠 속에 묻혀있을 그녀를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나에게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아버지에게서는 불과 몇 발짝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폈다. 그러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떠올랐다. 무심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는 들었노라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나도 또한 무심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노라. 아, 청춘이여, 청춘이여. 그대는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다. 그대는 마치 우주의 모든 보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대는 자신만만하고 용감무쌍하다. 그대는 보아라, 나는 혼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대의 좋은 시절도 흘러가 버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대가 차지했던 모든 것은 햇볕을 받아 백납처럼 그리고 눈처럼 녹아 없어진다. 어쩌면 그대가 지닌 매력의 비밀은 결국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넘치는 힘을 달리 사용할 길이 없으므로 다만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려 버리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를 방탕자라고 생각하여 아, 만일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보람 있는 일을 했을 텐데 라고 떠들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런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도 역시 그러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첫사랑의 환영을 오직 한 가닥 한숨과 서글픈 감각으로만 간신히 더듬는 주제에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풍부한 미래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겠는가?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이 실현되었던가? 내 인생의 황혼의 그림자가 이미 깃들기 시작한 지금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봄날 아침, 한때의 소나기에 대한 추억처럼 생생하고 그리운 것이 과연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무렵, 즉 그 철없던 청춘 시절에도 나는 자기 자신에게 호소하는 슬픈 음성이나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장엄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지만 지나이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날부터 4, 5일이 지나서 나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충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던 어떤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었다. 누더기에 쌓여 딱딱한 판자 위에 자루를 베개 삼아 놓은 그 노파는 몹시 괴로워하며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었다. 그녀는 일생을 하루하루 가난한 살림에 쫓기는 생활로 보내왔던 것이다.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복도 맛보지 못한 그녀로서는 바로 죽음이야말로, 그것이 가져오는 자유와 휴식이야말로 기꺼이 맞이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녀의 늙고 힘없는 육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 위에 놓인 얼음처럼 싸늘한 한쪽 손 아래에서 가슴이 아직도 괴롭게 물결치고 있는 동안, 아직도 그 몸에서 최후의 힘이 빠져나가지 않은 동안 그 노파는 끊임없이 성호를 그으며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중얼거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후의 의식의 불꽃이 번쩍했다가 꺼졌을 때 비로소 그녀의 눈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빛이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그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는 문득 지나이다의 최후가 연상되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지나이다를 위해서나 아버지를 위해서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